자, 한 달에 한 번 중국 시장의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최근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리오프닝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리오프닝과 함께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리오프닝 규제는 풀렸지만 결국은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떠세요? 그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도 내년 연초에는 리오프닝이 무조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네네.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적해 주셨지만 의료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이상 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게 이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지는 구간이 내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완화가 거의 이제 필연적일 거다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예상보다도 네. 리오프닝 속도가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혼란들은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선례들을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중국이 사실 늦은 편이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되면서 그 확진자가 폭증하는 흐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었고 네. 중국 역시 확진자는 매우 크게 늘어날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사실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이제 3, 4월에 나올 1, 2월 누적 지표들이나 3월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까지는 조금 노이즈는 좀 발생을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자체는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맞다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확진자 늘어나는 건 우리도 경험을 해봤고 네. 수개월 후에 백신 접종하고 하면은 또 그리고 면역 체계 마련되면 개선되는 거니까 리오프닝의 방향은 그대로다.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이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리오프닝 자체는 이제 중국 증시에게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거는 이제 단순한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기가 사실은 그 팬데믹 구간에서 그 선순환 구조가 많이 망가진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급 능력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좀 빠르게 반영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었는데 수요가 계속 네. 그걸 못 따라가지고 있었거든요. 내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외수가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수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마저도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약해지고 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내수 외수가 모두 약해지면서 이제 공급 측에서 생산해 놓은 이제 물건들, 그러니까 재고 부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올해 계속 지표로 나오고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생산 부분들이 헤드라인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증가율을 계속 유지를 해 왔었었지만 네. 발전량 등등 조금 이제 경기와 무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로 떨어질 정도로 이제 공급 측에서도 부담이 쌓여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라는 뜻은 수요가 회복이 되고 여기서 수요가 회복된다는 건 내수 중심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수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 측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공급 측의 생산활력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경기 선순환 구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트리거가 저는 네네. 제로 코로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인플레 환경에서도 시사점을 본다면은 올해 이제 글로벌 인플레 잡기가 이제 화두였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동떨어진 흐름들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공급자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글로벌 인플레로 이제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엔 중국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층 물가는 빠르게 내려가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증가율로, 즉 공급발 인플레는 거의 소멸됐다라고 무방한 상황인데 글로벌 인플레 환경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이게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가 조기에 완화가 되었다면은, 네. 즉 중국발 수요가 빠르게 붙었다면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 수준이 뭐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어쨌든 올해 이제 지금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 매크로 지표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물가가 다시 공급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글로벌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과 중앙정부들의 글로벌 인플레 이제 잡기가 조금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완화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뭐 글로벌 긴축 모드, 그리고 중국 홀로 지금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회복 조합이면은 중국 그 증시 자체가 네네.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중국 증시들의 기업들의 이익들 네네. 전망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익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 섹터에서 관찰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범소비주들, 뭐 플랫폼까지 포함을 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소비주들이 전부 다 좋을 것 같고, 공급 측의 부담이 완화가,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이제 공급 측에서도 미드스트림 쪽 말고요, 네네. 업스트림에 제일 위치한 뭐 소재랑 에너지들, 일부 소재 에너지들까지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셔서 항상 해주셨던 얘기가 리오프닝이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고요. 소비는 아직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네. 생산과 투자 쪽에서 기대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뷰가 바뀌어서 리오프닝과 함께 소비와 더불어서 그 소비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 이제 소비주에서도 네네. 항상 좀 방어적인, 그러니까 음식료 정도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동산과 관련이 높은 네. 가전가구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네. 모든 소비가 리오프닝의 수혜주 혹은 이제 매크로 지표가 이제 회복이 되면 될 때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아하. 조금 수혜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콘텐츠 관련주들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아무리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두 쪽 나고 있는 이 탈중국 현상은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자,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장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네. 이게 초장기 관점이긴 하지만 분명히 중국 시장의 매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 기조에서 중국이 커 왔었었고, 탈세계화 기조에서는 확실히 중국 내부의 정책 모멘텀이 실제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투자 관점에서 주가 수익률로 반영이 이제 이어지기가 이제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중국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아직 중국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 탈출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각 정부들이 원하는 만큼 빠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이제 요구가 높아질수록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분명히 투자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발생은 하겠지만, 그런 탈중국화 속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눈높이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국이 이런 그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최대 위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 심리랑 부동산을 많이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는
제로 코로나가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그 청년층 중심으로의 고용 불안 그리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소득 불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는 이제 많이 선명해졌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지표들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은 소비 심리가 회복 강도, 회복 속도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 측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금리보다는 공급 측의 이슈들,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디벨로퍼들의 그 자금난들 그리고 규제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중국이 부동산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정책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서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장기 관점에서 절대 변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 뭐 경제공작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누르기 위해 했던 정책들의 그 문구들이 많이 톤다운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확실히 부동산도 이제 잡기보다는 조금 지원으로 많이 정책이 옮겨진 것 같아서 내년에 그 전체 경기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 정부의 그 수입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지방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부동산의 회복 속도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